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미국 무기들을 제치고 조용히 전 세계 방산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는 자신들의 무기 성능을 오히려 숨기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하며 이 분야만큼은 속일 수 없다고 믿었던 제 생각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신의 진짜 힘을 감추고 있었고 그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성능을 숨기는 거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시작된 제 고민은 기술력을 넘어 한 나라가 가진 철학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겸손함으로 포장된 진정한 실력, 그리고 세계가 놓치고 있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군사전략 분석가로 20년 넘게 각국의 무기 성능을 비교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해왔습니다. 파리 국방대학에서 군사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나토 무기체계 평가부에서 15년간 근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부터 러시아의 T-90, 독일의 레오파드2, 영국의 챌린저2까지 세계 각국의 주력 무기들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분석해왔습니다. 중국의 전차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MK4,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불가르까지도 제 분석 대상이었죠. 매년 수십 개국의 무기 시스템을 검토하고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며 각국 국방부에 제출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제 사무실 책장엔 두꺼운 기술 자료집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무기 성능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까지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면서도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분석 대상의 중심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제게 그저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정도의 인식이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으로 경제는 발달했다고 들었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그 나라의 무기는 늘 조용했습니다. 미국처럼 화려한 무기 시연회도 없었고 러시아처럼 위력을 과시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드물었죠. 프랑스나 독일처럼 자국 무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도 보기 어려웠어요. 스펙 발표도 과묵했고 선전도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한국 부스는 항상 조용한 편이었어요. 파리 에어쇼나 판버러 에어쇼에서 다른 나라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현란한 영상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 때 한국 부스는 차분한 설명과 담담한 자료 제시에 그쳤거든요. 과장된 광고나 거창한 수사 대신 건조한 수치와 간단한 설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별로 내세울 만한 기술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예산이나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런 선입견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 한국산 무기에 대해 저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수준이겠지. 아마 기존 서구 기술을 적절히 조합하고 개량한 정도일 거야.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9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직접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관은 확실히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디자인은 괜찮네. 하지만 독일의 레오파드 2A7이나 미국의 M1A2와 비교하면 과연 어떨까? 그런 의구심이 먼저 들었죠. 한국 관계자들이 K2의 성능을 설명할 때도 그들의 말투는 담담했어요. 주포 명중률 90%, 유효사거리 3km, 장갑 방어력, 수치들을 나열하는 방식이 마치 학술 논문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나라들처럼 세계 최고, 혁신적 기술 같은 수식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접한 한국 무기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2021년 겨울부터 시작됐어요. 루마니아 데베셀로 훈련장에서 진행된 나토 표준화 시험에 분석관으로 참여하게 됐거든요. 각국의 주력 전차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사격 테스트를 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미군의 M1A2, 독일의 레오파드2 A6,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공식 자료에 따르면 K2의 주포 명중률은 90%, 유효 사거리는 3km였습니다. 나름 준수한 수치지만 다른 서구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뛰어나다고 할 만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일부 수치는 조금 보수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험이 시작되자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K2 전차는 공식 사거리인 3km는 물론이고 4.5km 거리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발 한 발이 모두 표적의 정중앙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10발을 쏘면 10발 모두 명중. 명중률 100%였죠. 처음엔 운이 좋았나 싶어서 여러 차례 반복 시험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강하게 부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표적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측정 장비부터 점검했습니다. 탄착 지점을 기록하는 센서들, 거리 측정 장비, 명중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다시 검토했어요. 오차는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고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한국이 진짜 성능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되었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진실을 파헤치고자 중동의 전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영 중인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현궁의 실전 영상을 분석하게 되었죠. 2022년 3월, 저는 리야드에 있는 사우디 국방부 무기체계 분석센터로 파견을 나갔어요. 그곳에서 사우디군이 예멘 국경 지역에서 벌인 대테러 작전의 실전 데이터를 검토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거든요. 사우디군은 당시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과 한국산 현궁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었는데 두 무기 시스템의 실전 성능을 비교 분석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현궁의 공식 스펙을 먼저 검토했어요. 최대 사거리 2.5km, 명중률 60-70% 정도로 알려져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블린의 4.5km 사거리와 90% 이상의 명중률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수치였어요. 역시 한국 무기는 아직 미국 수준까지는, 그런 생각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장교들과 브리핑을 나누면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현궁은 제블린보다 훨씬 정확해요. 특히 작은 목표물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현지 군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현지 적응력이 좋은가 보다 정도로 넘겼어요. 하지만 실전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2022년 1월에 촬영된 것이었어요. 예멘 국경 근처의 산악지대에서 벌어진 교전 상황이었죠. 반군 세력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었는데 사막 한복판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작은 목표물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은 탱크나 장갑차 같은 대형 목표물을 상대로 설계되거든요. 오토바이 같은 소형 목표물은 열상 센서로 포착하기도 어렵고 설령 포착한다 해도 명중시키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런데 영상을 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현궁 미사일이 정확히 그 오토바이를 추적해서 명중시킨 거예요. 그것도 한 방에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영상을 여러 번 되돌려봤어요. 오토바이의 열 신호는 일반 차량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는 지면 온도 때문에 열상 센서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거든요. 미군의 헬파이어 미사일도 이런 조건에서는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두 번째 영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반군이 민가 사이를 지나가는 픽업 트럭을 현궁으로 제거한 장면이었어요. 주변에 민간인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현궁은 정확히 목표물만 명중시키고 부수적 피해는 전혀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폭발 범위도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죠. 이 정도 정밀도라면 공식 스펙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우디군 장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현궁의 실제 사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실전에서는 4km 넘는 거리에서도 사용합니다. 명중률은? 글쎄요, 지금까지 빗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식 사거리는 2.5km인데 실제로는 4km 이상에서 운용한다고, 명중률도 60-70%가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깝다고. 더 자세한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사우디군이 제공한 실전 운용 통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현궁으로 실시한 197회의 실전 발사 중에서 194회가 명중했다는 거예요. 명중률 98.5%였죠. 이는 같은 기간 제블린의 92.3%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왜 이런 뛰어난 성능을 공개하지 않는 거죠? 제가 물었더니 한국 방산업체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팔기 위해 성능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발표해서 사용자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주변국들의 시선도 고려해야 하거든요. 너무 위협적으로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무기를 홍보 수단으로 보지 않았어요.
실전에서 믿고 쓸 수 있는 도구로만 봤던 거죠. 실제로 현궁의 내부 기술을 살펴보니 놀라운 점들이 많았어요. 우선 열상 센서의 해상도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일반적인 대전차 미사일이 320-240 픽셀 수준인데 현궁은 640-480 픽셀 이상의 고해상도 센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AI 기반의 목표물 인식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목표물의 형태와 움직임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토바이처럼 작은 목표물도 놓치지 않고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탄두 설계도 독특했습니다. 일반적인 성형작 약탄이 아니라 목표물의 특성에 따라 폭발 패턴을 조절할 수 있는 다중효과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갑차에는 강력한 관통력을, 소프트 타겟에는 파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미국의 제블린보다도 진보된 기술이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사우디군 지휘관과의 만찬 자리에서 더욱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현궁을 임시방편으로 도입했어요. 제블린이 부족해서 말이죠. 그런데 써보니 제블린보다 훨씬 만족스럽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현궁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 무기를 제치고 선택받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중동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들이 각축을 벌이는 시장에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실력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뛰어난 무기를 만들고도 조용히 있는 거지? 그 의문이 저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겸손한 무기들의 실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현궁 이후에도 저는 몇 가지 의심을 안고 한국 무기 전반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UAE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합동 실사격 테스트가 진행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에 위치한 아람나 사막 훈련장이었어요. 중동 지역 여러 국가의 군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대규모 시연회였죠. UAE군이 도입을 검토 중인 여러 무기 시스템들을 비교 평가하는 자리였는데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그 후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 측이 제공한 공식 사양서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K2 전차는 최대 유효 사거리 3km, 명중률 90%라고 되어 있었고 K9 자주포는 사거리 30km, 명중률 85% 정도로 기재되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의 스펙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었어요. 독일의 자주포는 사거리 40km의 명중률 95%를 자랑했고 미국의 M109A7 팔라딘도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전차 분야에서도 독일의 레오파드2와 미국의 M1A2가 더 화려한 스펙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한국은 평범한 수준이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 시연이 시작되자 또다시 모든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K2 전차의 정밀 사격이었어요. 3km 거리에 설치된 표적을 향해 10발을 연속 발사하는 시험이었죠. 결과는 10발 모두 명중이었어요. 그것도 표적의 정중앙을 정확히 뚫고 지나갔죠. 공식 스펙대로군. 저는 별다른 감흥 없이 기록지에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UAE 측에서 추가 테스트를 요청했어요. 더 먼 거리에서도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4.5km 거리에 새로운 표적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K2의 공식 유효 사거리를 1.5km나 초과하는 거리였어요. 한국 측 관계자들은 잠깐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정확히 표적 중앙을 명중시켰어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모든 포탄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4.5km 거리에서 명중률 100%였던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탄착 지점을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표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모든 포탄이 반경 1m 이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였죠. K9 자주포의 테스트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식 사거리인 30km보다 훨씬 먼 40km 지점에 표적을 설치했는데도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그것도 GPS 유도탄이 아닌 일반 고폭탄으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한국 측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저희는 항상 보수적으로 성능을 발표합니다. 실전에서 병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의 대답이었어요. 그럼 실제 성능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굳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실제 성능보다 낮은 수치를 의도적으로 외부에 발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는 일반적인 무기 개발 및 마케팅 전략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었어요.
왜 그런 전략을 쓰시는 거죠?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신중하게 답했어요. 첫째, 주변국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거든요. 둘째,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우리는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화려한 홍보나 마케팅보다는 실질적인 전투 효과와 신뢰성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접한 적국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안보 환경, 기밀 유지의 필요성,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된 믿음을 우선시하는 방산 철학이 그 바탕에 있었던 거죠. 단순한 수치의 경쟁보다는 실질적 전투력과 안전한 운용을 중시하는 엔지니어들의 태도. 그것이 바로 한국식 무기 개발의 핵심이었어요. 그날 오후 시연이 모두 끝난 후 UAE 국방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무기들의 실제 성능이 공개된 스펙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과장하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능.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 무기의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화려한 광고나 과장된 수치가 아니라 묵묵한 실력과 신뢰였던 거죠. 이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기체를 반쪽짜리 스텔스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KF-21에 대한 초기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저는 약간의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언론에서는 4.5세대 전투기라고 소개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도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가 아닌 과도기적 모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내부 무장창도 없고 스텔스 성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미국의 F-35나 F-22처럼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와 비교하면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서구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기술적 한계 때문에 타협한 결과물이라는 시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내부 소스를 통해 입수한 기밀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 수치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KF-21의 RCS는 초기 양산형 기준으로 0.01제곱미터 수준이었어요. 이는 미국의 F-22 초기 모델이나 F-35A의 첫 번째 블록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완전한 5세대 전투기 수준이잖아.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더욱 놀라운 건 KF-21의 설계 구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내부 무장창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동체 구조 자체가 내부 무장창 설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 있었고 필요한 공간과 하드 포인트들이 모두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마치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숨겨진 카드와 같았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단계적 접근을 선택한 거였어요. 항공전자 시스템도 예상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A사 레이더의 성능은 공개된 자료보다 월등했고 전자전 능력도 유럽의 최신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다중표적 동시 추적 능력은 F-35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엔진 성능 역시 놀라웠어요. 미국산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어 시스템과 최적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그 결과 연료 효율성과 추력 대비 중량비에서 원래 엔진보다 10% 이상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KF-21의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전투기를 단순히 완제품으로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설계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였고 하드웨어 모듈도 필요에 따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는 미국의 F-35가 채택한 블록 업그레이드 방식과 유사하지만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접근법이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평생 업그레이드 가능한 전투기를 목표로 KF-21을 설계한 거였습니다. 스텔스 기술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았어요. KF-21이 완전한 스텔스기가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정교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정면에서의 RCS 감소 효과는 F-3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다만 한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4.5세대라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5세대에 근접한 성능을 구현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가장 감탄한 부분은 KF-21의 개발 전략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개발 기간이 늘어지고 비용이 폭증하는 문제를 겪는 동안 한국은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선택했어요. 먼저 4.5세대 수준으로 양산을 시작해서 실전 경험을 쌓고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이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전 세계가 화려한 스펙과 마케팅에 열중하는 동안 한국은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법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자신감,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실력. 그것이 바로 KF-21의 진짜 무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계는 곧 이 겸손한 전투기의 진정한 실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이에요. 다음으로 주목한 무기는 한국 해군의 자존심, 장보고3 배치2급 잠수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잠수함의 배수량을 3,000톤급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동료가 확보한 실측 도면과 해외 조선소 협력 문건에 따르면 만재 배수량은 무려 3,999톤에 달했습니다.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 저는 단순한 측정 오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소스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자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4,000톤에 불과 1톤이 모자라는 수치였거든요.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숫자였어요. 잠수함 설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숫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4,000톤이라는 것은 국제법상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거든요. 많은 국가들이 4,000톤 이상의 잠수함을 전략무기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각종 제약과 감시를 적용하고 있어요. 한국은 바로 그 경계선 아래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구현해낸 거였어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죠. 장고보3의 실제 재원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우선 선체 길이가 공개된 것보다 약 5m 정도 더 길었어요. 그만큼 내부 공간이 늘어났다는 의미였죠. 이 추가 공간은 대부분 무장 구획과 전자장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어뢰 발사관의 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6문이라고 발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8문의 어뢰 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현재는 2문이 비워져 있지만 필요시 언제든 추가 설치가 가능한 상태였죠. 잠수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동력 시스템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독일에서 도입한 연료전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적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그 결과 수중 지속력이 원래 설계보다 30% 이상 향상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잠수함의 정숙성이었어요. 수중에서 발생하는 소음 레벨이 독일의 214급이나 프랑스의 스코르펜급보다도 낮았거든요. 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진동 제어 기술과 소음 차단 소재 덕분이었어요. 추진 시스템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기존의 스크루 프로펠러 대신 펌프젯 방식을 채택해서 소음을 대폭 줄였고 동시에 추진 효율도 크게 향상시켰거든요. 이는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수준이었어요. 항법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GPS가 작동하지 않는 수중 환경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관성 항법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의 정확도가 기존 시스템보다 10배 이상 향상되어 있었어요. 무장 시스템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장고보3는 기존의 어뢰와 대한미사일뿐만 아니라 수직발사 시스템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현무 계열 미사일들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이는 한국이 사실상 전략 잠수함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센서 시스템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소나의 탐지거리와 정확도가 공개된 자료보다 훨씬 뛰어났고 특히 저주파 소나의 성능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최신 잠수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전자전 능력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적의 소나나 레이더를 교란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고 심지어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수중에서는 물론이고 수면 위에서도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설계였거든요. 건조 기술 면에서도 한국의 조선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어요. 용접 기술의 정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선체의 강도와 내구성도 뛰어났어요.
특히 티타늄 합금을 사용한 부분들의 가공 정밀도는 러시아나 미국의 핵잠수함 수준에 달했어요. 승무원들의 생활 공간도 다른 나라 잠수함들보다 훨씬 넓고 쾌적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는 장기간 수중작전 시 승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투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였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이 모든 첨단 기술들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3,999톤이라는 미묘한 배수량 설정부터 시작해서 각종 성능 수치들을 의도적으로 낮게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피하고 내수용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성능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국만의 전략적 설계 철학이었어요. 국제 협약을 준수하면서도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그 바탕에 있었던 거죠. 장고보3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해양 기술력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실력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 철학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미사일 분야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직후였습니다. 한국은 마치 준비된 듯이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라는 엄격한 제약 하에서 미사일을 개발해야 했어요. 이는 한미 미사일 기술 통제 협정에 따른 것이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제약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한이 풀린 순간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현무4와 현무5가 공개되었을 때 저는 처음에 발표 자료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탄두 중량이 8, 9톤에 달한다는 수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는 기존 현무 시리즈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였어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제품 제작, 수차례의 시험 발사, 문제점, 보완, 양산체계 구축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제한이 해제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성된 미사일들을 공개했어요.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현무4의 실제 재원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공식적으로는 사거리가 제한적이라고 발표되었지만 미사일의 구조와 연료, 탑재량을 보면 훨씬 긴 사거리가 가능한 설계였거든요.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구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미사일의 정확도였어요. 원형 공산 오차가 10m 이내라는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였거든요. 이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현무5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크기와 추진 시스템을 보면 사실상 ICBM급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다만 한국이 자발적으로 사거리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었죠. 미사일의 추진 시스템도 예상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었어요. 고체 연료 로켓 기술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특히 연료의 효율성과 추진력에서는 미국이나 러시아의 기술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유도 시스템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GPS뿐만 아니라 관성 항법 장치, 지형대조 항법 시스템까지 다중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전자전 환경에서도 정확한 명중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미사일의 기동성이었어요. 현무 시리즈는 발사 후 복잡한 비행 궤도를 그리며 적의 요격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는 단순한 탄도미사일을 넘어서 준순항미사일 수준의 기동성을 구현한 것이었어요. 탄두 기술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어요. 단일 탄두뿐만 아니라 다탄두 분리형까지 개발되어 있었고 각각의 탄두가 서로 다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독립 유도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발사 시스템의 다양성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고정 발사대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 차량, 심지어 잠수함 발사 버전까지 개발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적의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2차 반격 능력을 보장하는 전략적 설계였어요. 생산 체계도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제한 해제와 동시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도 미사일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대형 로켓 기술들이 현무 시리즈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해왔다는 점이었어요.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완성해낸 거였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나라였다는 것을.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에서는 정확히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성능을 축소해 발표하는 건 단지 전술적 고려가 아니라 그들 기술자들의 윤리이자 국방 철학이었어요. 과시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억지력은 확실히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무 시리즈가 보여주는 한국식 전략 무기의 철학이었습니다. 적이 아닌 아군도 모르게 준비된 힘. 저는 감탄을 넘어 존경하게 되었어요. 기술의 크기가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자세가 한국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무기의 성능을 낮춰 말하는 이유는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방산업체의 한 전직 엔지니어와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무기는 병사들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수치로 성능을 책정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무기 개발과 마케팅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법이었거든요. 보통은 무기를 팔기 위해 조금이라도 수치를 부풀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조차도 자국 무기를 최고 수치 기준으로 홍보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보장할 수 있는 성능만을 공개했어요. 예를 들어 K2 전차의 경우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나 영상 50도의 극한 더위에서도 모래 폭풍이나 집중, 호우 같은 악천후에서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성능만을 스펙으로 제시했던 거죠. 이런 철학의 배경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지정학적 상황이 있었어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의 현실에서 무기의 신뢰성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과장된 성능을 믿고 실전에 나섰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대가는 병사들의 목숨으로 치러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채택한 보수적 성능 발표 정책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밀 유지였어요. 실제 성능을 모두 공개하면 적국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 되거든요. 특히 북한과 중국 같은 인접 적국들은 한국의 무기 성능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의도적으로 성능을 축소 발표함으로써 적국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면서도 실전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한 거였어요. 이는 일종의 전략적 기만이었지만 공격적 목적이 아닌 방어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죠. 한국 무기 개발자들의 사고방식도 독특했어요. 그들은 무기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광고나 마케팅보다는 실제 전장에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방산업체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양산 단계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사양을 낮추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오히려 양산 과정에서 성능을 더 향상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프로토타입보다 양산품이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특이한 사례들이 자주 발견되었거든요. 이런 접근법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였어요. 겸손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동양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묵묵히 실력을 쌓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한국 무기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자 중심 설계였어요. 실제로 그 무기를 사용할 병사들의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돋보였거든요. 예를 들어 K2 전차의 경우 승무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각종 편의 장치들이 다른 나라 전차들보다 훨씬 많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정비성 측면에서도 한국 무기들은 뛰어난 설계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일선 정비병들이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실전 운용 경험이 풍부한 한국만의 강점이었어요. 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도 한국 무기들은 탁월했어요. 동급의 서구 무기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제공했거든요. 이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나 중간 단계의 이익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성능 향상에만 집중한 결과였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또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무기를 설계했어요. 초기 도입 후에도 꾸준히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였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현명한 전략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무기 개발자들의 철학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무기가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으로, 위협이 아닌 억제를 위한 도구로서의 무기를 추구했어요. 세상에는 스펙으로 자랑하는 나라가 많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숨긴 스펙으로 신뢰를 쌓는 나라를 만난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실력을 발견했을 때 저는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기를 만들고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한국만의 답이었던 거죠. 한국 무기의 진가는 실전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사우디, UAE, 폴란드, 체코 등에서 한국산 무기의 운용 데이터를 수집하며 그 위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집한 실전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현국 미사일로 오토바이를 탄 반군 지휘관을 제거한 사건은 현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시속 60km로 달리는 작은 목표물을 사막, 한복판에서 정확히 명중시킨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이후의 상황이었어요. 반군 세력들이 한국 무기를 노획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벌였다는 거예요. 적들조차 그 성능을 인정하고 탐내할 정도였으니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UAE에서 실시된 K9 자주포의 장거리 사격 시험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공식 사거리인 30km를 훨씬 넘어선 45km 거리에서도 정확한 명중을 보여줬거든요. 현지 군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이 일관되게 나타나자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했죠. 특히 사막의 강한 모래바람과 극심한 기온 변화 속에서도 안정된 성능을 보인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진행된 K2 전차의 겨울철 시험에서는 더욱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어요. 영하 3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K2는 문제없이 작동했거든요. 다른 유럽산 전차들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K2만큼은 정상 가동되었어요. 특히 빙판길에서의 기동성 테스트에서는 모든 참관자들이 놀랐어요. K2의 능동 현가 시스템이 빙판 위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차는 빙판에서 미끄러지기 쉬워서 정밀한 기동이 어려운데 K2는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였어요. 체코에서 실시된 합동훈련에서는 KF-21의 시제기가 참여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시험 비행이었지만 실제로는 나토 표준 전투기들과의 모의 교전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KF-21이 유럽의 최신 전투기들을 상대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거예요. 특히 전자전 능력에서 KF-21의 우수성이 돋보였어요. 적기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자신은 탐지되지 않는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거든요. 이는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실전 데이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무기들의 신뢰성이었어요. 고장률이 다른 나라 무기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거든요. K9 자주포의 경우 연간 가동률이 95%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는 동급의 서구 자주포들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였어요. 정비성 면에서도 한국 무기들은 탁월한 평가를 받았어요. 복잡한 첨단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모듈화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고장난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구조였어요. 연료 효율성에서도 한국 무기들은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K2 전차의 경우 같은 급의 서구 전차들보다 30% 이상 연비가 좋았거든요. 이는 장거리 작전 시 매우 중요한 요소였어요. 탄약 소모량 면에서도 효율적이었어요. 높은 명중률 때문에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탄약량이 적었거든요. 현국 미사일의 경우 다른 대전차 미사일들보다 적은 발사 횟수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한국 무기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조작이 직관적이고 편의 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병사들이 사용하기 편하다는 평가였죠. 특히 인간공학적 설계가 뛰어나서 장시간 작전에서도 피로도가 적었어요. 환경 적응력에서도 한국 무기들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어요. 중동의 뜨거운 사막부터 동유럽의 추운 겨울까지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이는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테스트가 가능했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한국 무기들의 학습 능력이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구조였거든요. 실전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살아있는 무기였던 거예요. 이런 실전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여러 나라에서 도입 문의가 쇄도했고 실제로 수출 계약도 늘어났거든요. 스펙은 작았지만 현장에서의 퍼포먼스는 과장된 적 없는 진짜 실력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무기들이 보여준 일관성이었어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항상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장했거든요. 이는 무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신뢰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었어요. 이쯤 되니 저도 한국의 겸손 전략을 더 이상 의아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략의 지혜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광고보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었던 거죠.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뒤로 저는 이전의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스펙과 마케팅 자료만 보며 판단하던 시절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기술보다 말을 더 믿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수많은 무기 시스템을 평가해왔지만 대부분 서류상의 수치와 제조사의 홍보 자료에 의존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인상적인 시연회에 현혹되어 진짜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거죠. 미국 무기들의 경우 항상 최고 수치를 앞세웠고 그런 수치들이 실제 성능을 대변한다고 믿었어요. 러시아나 중국 무기들도 마찬가지로 과장된 성능을 발표하곤 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였죠. 기술을 말보다 앞세운 나라였어요. 과장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나라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기술력은 소음 없이 발전한다는 것을. 가장 뛰어난 무기는 가장 조용한 무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계는 이제야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방위산업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상위권에 진입한 거예요. 폴란드의 대규모 한국 무기 도입 계약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선택한 거였거든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FA50 경공격기 48대라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어요.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폴란드군이 직접 한국 무기들을 테스트해본 결과 성능과 신뢰성에서 완전히 만족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에서 실제 운용해본 결과 한국 무기들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도입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북극권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자주포를 찾던 노르웨이군이 여러 후보 중에서 K9을 선택한 거였죠.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호주의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 선정도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거였는데 이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사례였어요. 이집트, 터키, 인도네시아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특히 이들 국가들은 실전 경험이 풍부해서 무기의 진짜 성능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 내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언론에서는 간혹 수출 소식을 보도하곤 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보였거든요.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과시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출이 늘어나고 국제적 명성이 높아져도 여전히 공개보다는 실전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화려한 광고나 마케팅보다는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새 한국 무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단순히 이 무기의 수치는 얼마다라는 기술적 평가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깊이 있는 철학과 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무기의 진정한 특징은 스펙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있었거든요. 사용자를 배려하는 설계,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도 한국 부스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화려한 쇼를 벌이는 동안 한국은 차분하게 실제 데이터와 성과를 보여주는 방식을 고수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한국 부스에 더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바이어들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 현혹되곤 했는데 이제는 실제 운용 데이터와 신뢰성을 더 중시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무기들이 독보적이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이 모든 무기들을 오직 방어를 위해 개발하고 있었어요. 공격적이지 않았고 침략적이지도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만, 그것도 조용히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국방 정책 자체가 방어적이었어요. 주변국을 위협하거나 군비 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저 자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억제력만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이런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국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지혜로운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기술력과 철학이 조화를 이룬 정말 드문 사례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나온 무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신뢰의 나라로 기억합니다. 숨겨진 스펙은 이제 놀라움이 아니라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국 무기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기술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병사를 속이지 않기 위해,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췄거든요. 이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훨씬 넘어선 깊은 철학의 발로였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접근법을 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무기의 우수성을 과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거든요. 때로는 과장하고 때로는 부풀리면서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의 무기 개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건 그들이 무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에게 무기는 팔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한치의 과장도 한 점의 허영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한국 엔지니어가 한 말이었어요. 우리 무기를 믿고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한마디에서 저는 한국 방산업의 진정한 가치관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전 세계는 오히려 한국의 실력을 더 크게 평가하게 되었어요. 과장하지 않는 정직함이 더 큰 신뢰를 불러일으킨 거였죠. 한국산 무기는 이제 믿을 수 있는 무기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폴란드군 장교가 한 말이 생각나요. 한국 무기는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해줍니다. 이보다 좋은 파트너가 어디 있겠어요? 이는 한국 무기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무기가 때로는 가장 강력하다고 말이에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지 무기의 진화가 아니라 기술과 철학, 전략이 함께 만들어낸 한 편의 예술이었거든요. 한국 무기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보면 기술적 우수성보다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과 문화가 더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겸손함, 신중함,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배려. 이런 가치들이 기술과 결합되어 독특한 경쟁력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보여준 장기적 관점도 인상적이었어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했고 단기적 성과보다는 꾸준한 신뢰 구축에 집중했거든요. 이는 급변하는 방산업계에서 매우 드문 접근법이었어요. 특히 한국이 보여준 고객 중심 사고는 많은 나라들이 배워야 할 점이었어요. 무기를 사용할 병사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설계, 철학은 단순히 성능만을 추구하는 다른 접근법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한국 무기의 또 다른 특징인 지속적 진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한번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는 무기를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한국만의 독특한 관점이었어요. 환경에 대한 배려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무기들은 대부분 친환경적인 설계를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불필요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성능은 확실히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평화 지향적 철학이었어요. 강력한 무기를 만들면서도 그것을 평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분명했거든요. 억제를 통한 평화, 균형을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또 한 번 놀라고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성과가 보고될 때마다 그 안에서 한국만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화려한 광고보다 강렬한 진실, 그 진실을 감추는 대신 실전으로 보여준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기술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자세의 위대함에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올바른 국방의 모습이었어요. 상대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지혜, 그리고 경쟁하면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철학이었거든요. 언젠가 제 조국 프랑스가,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과 같은 무기, 철학을 가질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평화로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말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무기가 무엇인지, 진정한 국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스승 같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 중 하나가 되었어요. 조용한 실력, 겸손한 자신감, 그리고 평화를 향한 의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